할아버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부끄러우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듯 했지만 분명 의도적인 톤이었지요. 침대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건 좀 목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손끝을 움켜쥐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몸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58세 젊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자로서 무르익은 나이였습니다.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빛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방 안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가슴 골짜기가 어둠과 빛 사이에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돌봐드려야 하잖아요. 모든 것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혀끝으로 입술을 살짝 적시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5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사업가로 성공했고 큰 부를 쌓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 넓은 저택에 혼자뿐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내 유산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시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간병인을 들이세요. 돈은 많으시잖아요. 돈이 결국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초기 치매를 의심했고 가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지요. 결국 간병인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윤경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너무나 단정해 보였습니다. 갈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묶고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나타났지요. 그녀의 이력서는 완벽했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는데 그 모든 필요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중년 여성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완벽한 간병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챙겨주었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지요.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제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제 피부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우연인 듯 스치는 신체 접촉이 잦아졌고 그녀의 숨결이 때때로 제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젊었을 때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이런 단단한 팔뚝을 보세요. 아직도 힘이 있으시네요. 그녀는 제 팔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꽤 여자들이 따라다녔지. 우쭐해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제 침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선생님, 주무시기 전에 약을 드셔야 해요. 들어온 그녀의 모습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유니폼 대신 얇고 비치는 새틴 소재의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운가 봐요. 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불편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약을 건네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쓸었고 그 감각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 더 필요하세요? 목이 마르시면 안 되는데. 그녀가 물잔을 내밀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잠옷 사이로 보이는 풍만한 가슴골의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대로 몇 초간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생님, 요즘 밤에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저 그래? 나이 들면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는 법이지. 외로움은 건강의 독이에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께는 제가 함께 있어 드릴까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뭔가 원초적인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오래된 근육의 긴장을 풀어드리면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거절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녀의 손길에 몸에 전기가 흐른 듯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여기가 더 좋으신가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리며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손길에 몸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제 귓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밤 모든 걸 잊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제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에 닿았을 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불꽃처럼 제 피부 위를 태워갔습니다. 이윤경의 손가락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릴 때마다 제 마음의 경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윤경의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15년, 여자의 살결이 닿은 것은 그보다도 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난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희미하게 저항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제 귓불을 살짝 깨물었을 때 모든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쓸어내리다 배를 지나 더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풍선처럼 부푼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야수가 우리에서 풀려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게 밀착되었고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뒤로 한 채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방을 나간 후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과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녁에 뵐게요. 간결하지만 그 문장 끝에 찍힌 작은 입술 모양의 립스틱 자국이 어젯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나의 탓인가? 아침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커피 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쓰고 뒷맛이 이상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 생각하고 모두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간병인이었고 밤에는 열정적인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갔고 그녀가 없는 시간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이 집은 정말 멋져요. 언제 지으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어깨를 마사지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길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쯤. 사업이 잘 될 때 지었어. 그때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젊은 시절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해외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던 이야기.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의 흥분. 그리고 은행 계좌가 불어나던 날들.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모든 재산이 다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녀의 질문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지만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쓸어내리는 감각에 정신이 팔려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아들놈에게는 아직 한 푼도 넘기지 않았어. 그놈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으니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제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제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안심했지만 그날 밤 또다시 약을 먹은 후 이상하게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질 때 그녀가 제 서재를 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힘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사건들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지요. 의사가 말했던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그때 이윤경이 환한 미소와 함께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차도 함께 준비했어요. 건강에 정말 좋대요. 그녀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제 말에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입술을 제 이마에 살짝 댔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선생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예요. 모든 것을. 그녀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고 정신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그녀가 오기 전보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밤의 위로가 있어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반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는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그래. 그 노인의 정신이 반쯤 나가서 의심도 안 해. 한 달만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이 내 손에. 그리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윤경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밤은 이렇게 뜨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녀의 향기가 침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유난히 무겁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선생님. 그녀가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좀 머리가 무거워. 아마 어젯밤에 너무 무리하셔서 그럴 거예요. 제가 특별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반사된 그녀의 실루엣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윤경은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간병인으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쑥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분명 이윤경이 오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는 걸까요?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약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윤경이 매일 제게 먹이는 약들이었습니다. 오기심에 약병을 들어 살펴보았지만 모두 정상적인 처방약으로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이윤경은 제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약의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약 전이랑 좀 달라 보이는데?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약이에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시나 봐요.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좀 산책하실래요? 날씨가 좋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는 동안 약의 효과인지 머리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윤경의 팔에 의지한 채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좀 쉬실래요? 응. 잠깐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제 손목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끼던 금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작은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계 누가 만졌나? 이윤경이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 그냥 시계야. 제가 너그럽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제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이윤경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열정적이었고 그녀의 입술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과도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문득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윤경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고 화면에 준혁 씨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누구, 전화야? 아, 그냥 병원에서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불편한 듯 말을 돌렸습니다. 더 마사지 해드릴까요? 잠시 후 그녀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반쯤 열린 눈으로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윤경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아직이라고? 서두르면 안 돼. 그래,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어. 하지만 그 노인네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뭐? 용량을 더 늘리라고?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해? 아니. 자연사처럼 보여야 한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와 통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대화였습니다. 저둘러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돌아왔고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잘 자요. 선생님,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달콤한 속삭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이제야 감지했습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교묘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손수건에 싸서 숨겼습니다. 이윤경은 눈치채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오랜만에 머리가 맑은 것 같아.
실제로 약을 먹지 않으니 정신이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준 약 때문에 제 정신이 흐려졌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서재에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좀 보고 싶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직접 가고 싶어. 운동도 될 것 같고. 이윤경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서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금고가 있는 장식장 앞에는 미세한 발자국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가 어제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곳을 뒤적였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는 책상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윤경이 당황한 듯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했어요.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함께 보면서 저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진, 사업 성공 시절의 사진들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큰 부동산 계약 체결 사진에서 그녀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선생님의 별장인가요? 정말 멋지네요. 응, 제주도에 있는 별장이야. 지금도 가끔 가는 곳이지. 혹시 거기도 한번 데려가 주실래요? 그녀가 교묘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과연 저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재산에 있는 것인지. 그날 밤 욕실에 있는 동안 저는 그녀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윤경이 샤워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홍석준 완료. 김민호 완료. 박영수 나 진행 중. 다음. 낯선 이름들과 함께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급히 방을 나오려는 순간 샤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이윤경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왜 접근했는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저를 돌봐주는지,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을까요? 잠시 후 이윤경이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마사지 해드릴까요? 그녀가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그녀의 손길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 저는 이제 그 손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탐욕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윤경 씨.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내 재산에 관심 있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에만 관심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내 서재를 뒤졌지?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했을 뿐이에요. 어머. 선생님 오늘 왜 이러세요? 약 때문에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그녀가 일어나 약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약을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됐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싶어. 그녀의 눈에 잠시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저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사, 제 오랜 친구이자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사님. 나 박영수야. 좀 도와줄 일이 있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사는 제 대학 후배로 경찰에서 퇴직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이윤경은 평소와 같이 상냥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그녀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잠도 잘 자고 정신도 맑아졌어. 다행이네요. 약 효과가 좋으신가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 그날 오후 이윤경이 잠시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사이 김영사가 조용히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수상합니다. 메모에 있는 이름들 홍석준과 김민호. 두 사람 다 부유한 노인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간병인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녀가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둘 다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패턴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김영사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윤경의 다른 신분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맞나요? 맞아.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다르지만 분명 이윤경이야. 이 여성의 이름은 강미영이에요. 홍석준 씨의 간병인이었죠. 홍 씨가 사망한 후 상당한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그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김소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김민호 씨의 간병인이었고 역시 그가 사망한 후 유산을 받았죠. 모두 이윤경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이들이 받은 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니 김영사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최준혁, 35세. 이윤경보다 20살 이상 어린 남자죠. 그녀가 받은 유산 대부분이 이 남자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고급 외제차, 강남 아파트 명품. 그녀가 홍석준과 김민호에게서 받은 돈의 80% 이상이 이 남자를 위해 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윤경의 동기가 단순한 탐욕을 넘어 이 젊은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니. 그럼 그녀는 나한테서도. 김영사는 최준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고 특히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윤경은 그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선배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석준과 김민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사로 처리됐고 당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맡기실 생각이세요? 글쎄, 현우는 해외에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석준이나 김민호 같은 사람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 방에서 메모를 봤어? 내가 누군지 알아. 강미영, 김소연.
이름이 많구나.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방을 뒤지셨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선생님을 진심으로 돌봐드렸어요. 그래. 그럼 최준혁은 누구지? 이번에는 그녀의 침착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 이윤경. 내가 받은 유산이 전부 그 남자에게 갔다는 것도.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상냥한 간병인의 가면은 없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시네요. 사업가 출신답게 예리하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히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혁이가 제 남자예요. 그가 필요한 걸 위해서라면 더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석준과 김민호를 죽인 거야?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금 도왔을 뿐이죠.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였고요. 그녀의 냉혹한 고백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됐어. 내 변호사에게 이미 모든 증거를 보냈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내가 나에게 먹인 약, 내 방에서 발견한 문서들, 그리고 방금 한 자백까지. 그녀의 눈이 휴대폰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녹음 중인 휴대폰이 살짝 보였습니다. 당신. 그녀가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김 형사와 몇몇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윤경 씨, 아니 강미영 씨,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녀는 경악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증거가 없을 텐데요. 선생님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김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살인 혐의로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 신분 위조, 불법 약물 투여 혐의로는 충분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체포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윤경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일까요? 한 달 후, 저는 김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준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해외로 도주했어요. 이윤경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서요. 뭐라고? 네, 이윤경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이 최준혁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가 모두 현금화해서 20대 여성과 함께 사라졌어요. 이윤경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이윤경이 그토록 집착했던 남자가 결국 그녀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았고 이제 어디로 갈 곳도 없다고 하네요. 몇 주 후,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아하고 세련되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옷차림으로 패스트푸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돌려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녀는 악인이었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사랑의 눈이 멀어 이용당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함께 살면 어떻겠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구나. 재산 때문에 날 노리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한 달 뒤, 현우와 그의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병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의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준혁이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윤경에게서 가져간 돈도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윤경의 모든 계획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노인들에게서 빼앗은 돈은 그녀를 배신한 남자에게 모두 빼앗겼고, 그녀는 노년의 빈털터리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교훈을 얻는 법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김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윤경은 뻔뻔하게 저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아닌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이 필요해요. 준혁이가 모든 걸 가져가고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아닌 연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고 제가 동정심을 느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네요.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증오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며 저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윤경 씨, 아니 강미영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신의 모든 불행은 당신 자신이 만든 겁니다. 당신이 홍석준과 김민호를 속이고 독살했듯이 당신도 결국 속고 배신당한 거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형사가 옆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한 함정을 다시 한번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쇄살인범 간병인 유산 사기와 살인 혐의로 구속. 이윤경, 일명 강미영은 홍석준, 김민호를 포함한 총 5명의 부유한 노인들을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두 피해자의 시신을 발굴해 검사한 결과 장기간 약물 투여의 흔적과 치명적인 양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백 녹음과 함께 이제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윤경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세가 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결국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끌려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증오의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교도소로 이송된 날, 저는 김 형사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네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준혁은 어떻게 됐나요? 태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도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가 데리고 간 젊은 여성도 사실은 또 다른 사기꾼이었던군요. 그가 가져간 돈 대부분을 그녀가 다시 훔쳐 달아났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군요.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속고 악이 악을 물리는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이윤경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것.